때는 17세기 초 병자호란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던 조선. 한양에서도 이름난 무인 가문,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내금위장 박진우 대감에게는 박현검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현검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직접 무예를 배우며 자랐다. 그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듯하여 15살이 되던 해에는 이미 당대에 전해지는 18가지 무예를 모두 통달하였다. 다부진 체격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또래는 물론이고 내로라 하는 장정들조차 감히 그 앞에 서길거릴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예 신동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현검 자신은 만족할 줄 몰랐다. 어느 날 수련을 마치고 땀을 닦는 현검에게 아버지 박진우가 다가와 말했다. 현아, 너의 무예는 이미 조선 최고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너무 무리하여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아버님. 세상은 넓고 숨은 고수는 많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깊은 생각과 열망은 이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격려를 받을 정도였다. 어서 성장하여 내 곁에서 이 나라를 지켜다오. 19살이 되던 해봄, 현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몇 해 뒤 있을 무과 시험을 보기 전에 세상을 직접 보고 겪으며 무예의 깊이를 더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 저는 이제 길을 떠나 전국의 이름난 스승님들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박진우는 아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몸종과 호위무사를 붙여주려 했지만 현검은 단호히 거절했다. 아닙니다. 홀로 세상을 부딪히며 저 자신을 시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박진우는 깊은 걱정 속에서도 아들의 뜻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현검은 검 한 자루와 최소한의 여장만을 챙겨기를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은거한다는 고수들이었다. 지도를 보며 때로는 길을 물어가며 며칠을 걸어 마침내 강원도 땅에 들어섰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그는 소량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스칠 때쯤 어디선가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내들의 저속한 희롱소리가 들려왔다. 현검은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마을의 악덕 부호로 소문난 김 부호의 수하로 보이는 왈패 대여섯 명이 곱상한 처녀 하나를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덩치 큰 사내들의 힘에 부쳐 보였다. 이리 고고하게 굴지 마라. 우리 나리께서 너를 보자고 하신다는데 잠깐 따라오면 될 것을. 싫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들 같은 인간들에게 갈 수는 없어요. 이 계집이. 좋게 말할 때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왈패들이 막 처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순간 현검이 나섰다. 이 무례한 놈들. 약한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내를 본 왈패들은 코웃음을 쳤다. 웬 놈이냐. 보아하니 지나가던 떠돌이 같은데 주제넘게 끼어들지 마라. 오늘 매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왈패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현검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현검은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허리에 검을 뽑아들었다. 번개처럼 빠른 그의 검이 허공을 갈랐고 순식간에 왈패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들이 모두 잘려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 이런 검술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겁에 질린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다. 현검은 검을 거두고 처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그녀의 이름은 이효선이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기에 현검은 다리가 풀린 효선을 부축하여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작고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그녀의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효선아. 괜찮으냐? 내가 왈패들에게 붙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효선의 어머니는 현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효선이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밥상 위에 죽은 멀건 물과 다름없었다. 변변치 않지만 시장하실 텐데 이것이라도 드셔요. 죄송합니다. 김 부호가 세금과 빚 독촉을 핑계로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바람에 집에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비는 그 김부호의 하수인들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마저 빚 대신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검은 분노와 연민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부유한 대감집에서 자란 그에게 이런 참혹한 현실은 처음 겪는 충격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멀건 죽을 조용히 넘겼다. 이상하게도 그 죽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현검은 효선 모녀와 함께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효선은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아이고, 아버님. 이제 저희는 어찌 살아야 하나요? 효선의 어머니 또한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현검은 이 기막힌 현실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가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효선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현검의 의지는 확고했다. 마당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던 효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리,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 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현검은 곧장 고을 관아로 향했다. 그는 문지기에게 사또를 만나 억울한 사정을 아뢰어야겠다고 했지만 문지기는 막무가내였다. 사또께서는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시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하라. 어찌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듣지 않고 아무나 취급하는 것이냐. 당장 사또를 뵙게 하라.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소란을 듣고 나온 사또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소란이냐? 사또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부호의 만행을 어찌 모른 척하십니까? 이놈이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현검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맨손으로 순식간에 모두를 쓰러뜨렸다. 칼조차 뽑지 않은 그의 무예에 사또와 남은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물러가지만 만약 김부호의 악행을 계속 묵인한다면 다음에는 내 검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사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검이 효선의 집으로 돌아오자 효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와 그의 몸을 살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걱정 마시오. 저 정도 무리에게 당할 내가 아니오. 현검의 태연한 모습의 효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현검은 고단함에 방 한쪽에 기대 잠이 들었다. 잠결에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효선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녀의 단아한 얼굴, 오똑한 콧날, 가지런한 속눈썹, 고운 목선. 현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예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효선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작은 광주리에 담긴 산딸기를 내밀었다. 들판에 나가 좀 따왔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셔보세요. 현검은 산딸기 하나를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효선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그 산딸기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고맙소. 참으로 달군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며칠간 현검이 머무는 동안 김부호와 사또의 하수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마을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현검과 효선은 함께 들판을 걷기도 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현검은 효선에 고왔지만 고생으로 그늘진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소?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효선은 눈시울을 붉혔다. 현검은 말없이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낀 효선이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는 현검은 품에 안긴 효선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효선 또한 그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현검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다. 효선 낭자, 나는 이제 태백산으로 떠나야 하오. 그곳에 계신 무량대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3년 뒤 한양에서 열리는 무가에 응시할 생각이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효선은 떠난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지만 이내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현검은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고운 옥굿을 놀이개를 꺼내 효선에게 건넸다. 부디 이것을 우리의 징표로 받아주시오. 효선은 눈물을 머금고 놀이개를 소중히 받아 품에 안았다. 저 또한 이 징표를 목숨처럼 간직하며 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현검은 효선과 그녀의 어머니를 뒤로하고 비장한 각오로 태백산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험준한 태백산맥을 며칠이나 걸어 현검은 마침내 깊은 산속, 구름에 쌓인 듯한 작은 암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백발의 노승, 무량대사를 만났다. 내금이장의 아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대사님, 저는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억울한 자들을 지키고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무량대사는 현검의 깊은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좋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많으나 그 힘을 올바르게 쓰려는 자는 드물지. 내 뜻이 그러하다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정진해 보거라. 그날부터 현검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다. 그는 검술뿐만 아니라 길을 다스리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상대의 움직임을 넘어 의도까지 읽는 법을 배웠다. 3년의 세월은 화살처럼 흘렀고 현검의 무예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날카로워졌다. 이제 너는 산을 내려가도 좋다. 허나 명심하거라. 진정한 강함은 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느니라. 현검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3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의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 박진우는 아들의 성장에 크게 기뻐했다. 간단한 대련을 통해 아들의 실력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해졌음을 확인한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 한 달 뒤, 마침내 무과 시험이 열렸다. 전국에서 모여든 기라성 같은 젊은 무사들 사이에서 현검의 실력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모든 상대를 제압하며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했다. 내금이장의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은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즉시 한양의 명문가 규수들을 물색하며 아들의 혼사를 서둘렀다. 그러나 현검은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아버님, 제게는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제 삶을 바쳐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아들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허락하마.
허나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니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하거라. 현검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자마자 효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강원도로 떠날 채비를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가 한양을 떠나려던 바로 그때 북쪽에서 청나라 오랑캐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병자호란이 발발한 것이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즉시 군사를 소집